자, 반갑습니다. 루카스 진민쌤입니다. 자, 이제 생활과 윤리 학교 내신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윤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러니까 전체 생윤 교과 범위를 이제 쌤이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눠 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학교마다 이제 뭐 시험 범위가 다 다르죠, 그죠? 중간 기말 범위가 다 다른데 이걸 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학교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 학교가 수백 개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할 수는 이제 없고요. 그건 좀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생윤 그 교과서 그 테마 있잖아. 단원들. 그 단원들 중심으로 쌤이 이제 좀 잘게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시험 범위가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어떤 주제까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이게 단원들이 썰리잖아, 그지? 그래서 뭐 가령 나는 1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 쌤 강남인강인선 1학기 기말에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들으시면 되죠, 그잖아요. 각마다 제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교환 PDF 파일을 다 업로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그냥 좀 주제별로 단원별로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학교 내신 대비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이제 진행할 거예요. 뭐 고2 친구들, 뭐 고3 친구들 아마 주로 들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좀 다뤄드릴 거고, 근데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험 대비 특강이니까 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OX 퀴즈라든가 또는 객관식 문제 풀면서 조금씩 개념을 이제 빠르게 한 번씩 피드백을 하고 복습 정리하는 것들은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길게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건 개념 강의를 다시 오시면 되죠. 기억이 안 나면. 아시겠죠? 자, 분명히 이건 시험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래도 한 일주일은 공부하지 않나?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걸 강의를 몰아서 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좀 활용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올려드린 이제 그 내신 대비 이제 교환, 쌤이 이제 학원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강은 뭐냐? 우리 이제 생활과 윤리 첫 번째 주제죠. 수능 1번 문제이기도 한 바로 윤리학의 분류.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교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시험 출제 테마 역시나 1번이에요. 수능은 한 문제가 나오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뭐 2개, 뭐 3개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 쌤들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윤리학의 영역을 구분 짓는 것만, 그 쟁점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가 개념을 복습을 하기 위한 이제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규범 윤리학은 메타 윤리와 실천 윤리로 구분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O야 X야? X죠. 자, 빠르게 한번 쌤이 정리를 순식간에 해볼게. 자, 갑니다. 이건 되게 많이 배웠죠. 학교든 아니면 뭐 쌤 인강이든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접해봤을 텐데, 이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크게 셋으로 구분되잖아. 맞잖아? 첫 번째가 뭐냐? 규범 윤리학. 맞죠? 그리고 이 규범 윤리학이 다시 또 둘로 구분되잖아. 그렇잖아. 뭐랑 뭐로?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구분되지 않니? 그렇잖아요. 이 실천 규범 윤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고 이른바 practical ethics 응용 윤리학. 그죠? 이론 규범 윤리든 실천 규범 윤리든 어쨌든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이죠. 맞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너네가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요거죠. 메타 윤리.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고 주로 논증과 연역 그리고 추론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이 메타 윤리학이었죠.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 메타 윤리학이었어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시험에서 가장 덜 나오는 거죠. 가장 덜 중요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관습과 현상을 설명, 묘사, 인과적인 어떤 경험 과학적인 그런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이 기술 윤리죠.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describe, 서술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 윤리학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 다시 가면 결국엔 규범 윤리라는 것은 실천 윤리하고 이론 규범 윤리학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잖아. 그지? 다음 2번요. 자, 기술 윤리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어때? 역시나 X지. 이건 기술이 아니지 않니? 방금 얘기했지만 기술 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 묘사하는 게 기술 윤리학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윤리학의 순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게 뭔데? 이게 메타지. 그렇지 않냐? 다음 3번. 자, 실천 윤리라는 것은 규범을 조사해가지고 나왔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기술 윤리지. 이게 무슨 실천 윤리입니까? 그죠? 다음 네 번째요. 메타 윤리는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 개념을 분석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뭔가를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연역 그리고 언어적인 의미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이런 논증과 연역 추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바로 메타 윤리학인 것이죠. 요건 별표. 메타 윤리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은 시험 직전이니까 이건 좀 암기를 해줘요. 수능까지 나오는 거야 이건. 아시겠지? 다음 5번요. 실천윤리학은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냐? 아니요. 잘 알고 있고 중시 여기죠. 자, 이것도 거의 시험 출제는 100%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천 응용 윤리학은요. 이른바 학제적 연구. 사회문화식으로 말씀드리면 간학문적 접근. 그죠? 통섭적 연구, 뭐 종합적인 연구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 자, 다시로 갑니다. 잘 봐라. 이 실천 응용 윤리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실적인 각종 윤리적인 문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죠?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게 이게 실천 또는 응용 윤리학의 궁극적인 학문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해결책을 모색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 전문적인 학문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든 예가 이거였잖아요. 가령 노인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 이게 발생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학제 간 이제 종합적으로 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죠. 뭐 노인 공경의 의미, 뭐 효의 의미 이런 것들을 윤리 또는 도덕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윤리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잖아. 그래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공공 정책이 필요한가? 이게 정치학적인 접근이 될 것이고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게 경제학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노인들의 법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법학적으로 어떤 접근이 요구될 것이며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노인들의 교육적인 측면, 노인들의 소외받고 있는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돌봐주고 보듬어 줄 것인가,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되게 많은 학문적인 접근이 다 달라붙어야 이 노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이런 간학문적인 종합적인 접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여러 학문들을 응용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이 실천 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 보시면 결국 실천 응용 윤리학이라는 것은 관련성이 있는 인접 학문과의 이른바 콜라보레이션, 그런 종합적인 학제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할 리가 없죠.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무심하지 알아먹겠죠. 이거 잘 정리해놔. 이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실천 응용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간학문적, 학제간 종합적 연구다. 꼭 기억합시다. 다음 6번요. 자, 기술 윤리라는 것은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간과하는 거죠. 왜냐면 기술 윤리라는 것은 사실상 윤리학적인 성격이 없어. 그렇잖아. 왜냐면 이건 되게 경험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인 제3자의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냥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뿐이거든. 객관적으로 그냥 기술하는 것에 본질을 두는 거야. 이게 무슨 윤리학의 어떤 당위의 학문의 본질과 관련성이 있냐.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위의 학문이다. 이런 윤리학의 본질의 성격을 강조하는 게 뭐겠냐. 이게 규범 윤리학이죠. 네. 알아먹겠지. 다음 7번이요. 자, 도덕 언어의 논리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건 이제 반복되는 건 좀 넘길게. 이건 메타였죠.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논증하고 검증하고, 그죠? 연역하고 추론하는 게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었습니다. X인 거죠. 됐지? 다음에 8번. 기술 윤리라는 것은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야. 그잖아? 근데 이걸 기술을 할 때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기술을 하느냐, 이런 문화적인 관습들을 고려하면서 기술하는 게 아니고 가치 중립적으로 주관을 배제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기술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들의 어떤 맥락,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기술을 하는 건 안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다음 9번이요. 자, 도덕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서술하는 건 기술 윤리학이냐? 이거 맞죠. 도덕 관습들을 객관적으로 서술, 기술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10번. 실천 윤리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할 것을 강조한다. 잘 봐.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라는 게 뭔 말이야? 객관적이라는 뜻이잖아. 가치 중립. 그렇잖아. 제3자의 시각.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실천 응용 윤리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종 학문들의 접근이 접목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뭐 해외 원조라든가 뭐 분배의 정의라든가 뭐 사형 찬반론이라든가 수많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실천 응용 윤리학의 어떤 주제들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실천 응용 윤리학이 정말로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학문이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싱어라는 사상가가 바라보는 해외 원조, 롤스가 바라보는 해외 원조, 뭐 칸트가 바라보는 사형, 루소가 바라보는 사형, 이게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사상가들의 가치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치 중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되면서 객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윤리학이 기술 윤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런 낚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아먹겠지? 좋아요. 다음 유. 자, 이제 11번 볼게요. 이론 윤리와 기술 윤리의 공통점은 뭐냐? 또 나왔네. 규범적인 원리를 정립하자. 이건 이론 윤리는 맞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론 규범 윤리에서 어떤 도덕에 대한 규범적인 원리와 원칙, 규칙들을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게 이론 윤리학의 목적이잖아. 그중 우리가 이제 앞서서 개념 시간에 배웠지만 이론 윤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범 윤리가 뭐 칸트 윤리,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윤리, 이게 이론 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칸트가 정립한 규범의 원리가 뭔데요? 도덕 법칙이고 그게 정한 명령이잖아. 맞잖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영국 철학인 공리주의가 정립한 규범의 원리가 뭔데?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은 이걸 정립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기술 윤리는 아니라고요. 윤리적, 도덕적인 성격이 별로 없어. 그냥 현상을 같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기술하는 게 끝이야. 무슨 도덕의 규범의 원리를 정립을 합니까? 기술 윤리가. 아시겠죠? 이론 윤리는 맞는데 기술 윤리학은 규범적인 원리 정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죠? 다음. 자, 12번. 메타 윤리와 기술 윤리는 결국 윤리 문제를 해결할 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요. 이게 맞는 거죠. 왜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실천 윤리학이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메타 윤리는 논증하고 추론하고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고 기술 윤리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이잖냐. 그러면 이 메타와 기술이 아주 무의미한 학문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땐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윤리를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서술만 하는 것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땐 이게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다음요. 마지막 13번. 이론 윤리와 실천 윤리는 즉 묶어서 규범 윤리학은 그죠?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자 하냐? 당연하죠. 예. 규범 윤리는 도덕 규범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과연 우리 인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이고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규범 윤리학 아니겠습니까? 되겠죠? 뭐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복습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보여드릴게. 여기에는 이제 평가원, 수능, 교육청 기출문제도 조금씩 섞어놨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쌤을 좋아해주는 이제 조교 애들이 문제를 변형해 놓은 것들도 좀 섞여 있어요. 아시겠죠? 좀 다양하게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에 문제가 나오나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문제 1번. 이건 수능 기출 문제예요, 이건. 자, 여기 기억에 들어갈 워딩을 찾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나는, 그럼 이 글을 쓴 필자가 이 나라는 사람이겠네. 맞죠? 읽어볼까요?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봐라.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해가지고 해소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대요. 오. 그럼 이 글을 쓴 필자가 이 나라는 사람이 주목하는 건 요마이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윤리학의 과제 아니겠느냐. 언어 의미 분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만. 그지? 그럼 끝났지. 이 나는 누구냐? 메타 윤리학자라는 거야. 이렇게 읽고 찾는 거야.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이론을 전개하거나 뭔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미, 진술,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 그러면 뭔가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니까. 메타인류학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얘네들은 논리적인 검증, 논리적인 연역, 그리고 논리적인 의미의 추론. 이 논증과 연역 그리고 추론을 강조하는 게 이게 메타인류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맞지 않냐? 다음 이제 문장이 바뀌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삶에서 다양한 새로운 문제가 막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했다. 그럼 어떤 새로운 윤리학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구만. 그죠? 그럼 이러한 윤리학은 뭐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윤리학이 뭔디? 이게 실천 규범 윤리, 응용 윤리학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죠? 이건 국어 화작처럼 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기억에 들어갈 워딩은요. 메타 윤리학자인 나가 이러한 윤리학인 실천 윤리학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기억에 들어갈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얘네들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맞잖아. 그럼 기억에 들어갈 워딩을 찾는 거야. 오케이. 1번. 언어 분석을 통해서 딜레마를 해소해야 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서술어가 틀렸죠. 왜냐하면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인데 실천 응용 윤리학은 언어적인 의미 분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억에 알맞은 문장이 되려면 서술어를 바꿔야죠. 간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기억에 맞는 워딩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다음 2번이요. 윤리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냐? 아니지. 왜냐하면 실천 응용 윤리학자들은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 윤리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외 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싱어의 이론 윤리라든가 뭐 롤스의 이론 윤리학, 싱어와 롤스의 그런 이론 윤리학적인 각종 관점들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천 응용 윤리학이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느냐? 아니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오케이? 다음 3번이요. 도덕적인 삶에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됨을 간과하느냐? 간과 안 하죠.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규범 윤리학인데. 그렇잖아. 4번. 이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언어적인 의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왜 니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맞는 거죠.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워딩을 찾는 거잖아. 알아먹겠지. 답은 4번인 거예요. 보기 5번. 어떤 도덕 률, 도덕 법칙 같은 것들을 경험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 기술 묘사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건 뭔디? 이건 기술 윤리학자들 아니냐? 이해되겠지? 기억에 들어갈 문장을 찾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네. 학교 내신 문제도 이렇게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를 변형해가지고 학교 쌤들이 많이 내요. 완전히 창작하시는 쌤들도 계시는데 그리 많이 계시진 않아요. 학교 쌤들이 힘들어가지고 기존에 나와있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많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십니다. 네.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패턴은 똑같아. 봐봐. 기억에 들어갈 문장을 찾아보려는 거야. 똑같이. 읽어볼게. 자, 또 주어. 바로 나죠? 자,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뭐냐?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봐라.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대요. 이 글을 쓴 필자인 나는. 그리고 도덕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어허허.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 사상가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서양 철학을 배웠으니까. 그죠? 따라서 윤리학이라는 건 뭐냐? 훌륭한 덕성과 품성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 판단과 실천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설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자 문장이 더 바뀌죠. 칸트의 의무론이나 벤담 미래 공리주의와 같은 이런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 원리 원칙만을 강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가 되는 덕윤리 사상가가 칸트라든가 벤담과 같은 행위 중심의 윤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겠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서양 철학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미리 한 번만 땡겨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맥킨타이어와 같은 덕윤리 사상가들은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 중심의 윤리였잖아. 맞잖아? 근데 칸트든 공리주의자 벤담이든 이런 근대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가 아니고 행위 중심의 윤리였거든. 이거 되게 중요했잖아. 그잖아. 칸트와 벤담은 뭐에 주목을 하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위를 할 거냐. 그 행위의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거야. 칸트는 보편적인 행위의 원칙이 뭐예요? 정언명령.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 그 행위의 기준, 원리, 원칙 이걸 강조하는 게 얘네들이죠. 근데 아리스토든 맥킨타이어든 덕윤리 사상가들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품성과 덕성이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게 덕윤리지 뭐. 그잖아요. 그러니 기억에 들어갈 워딩은 뭘까? 볼게. 1번. 도덕 행위자 내면에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칸트랑 벤담은 간과하였다. 바로 답이죠. 뭐. 그잖아요. 2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원리 원칙의 중요성을 칸트랑 벤담이 간과할 리가 있냐? 더 잘 알고 있지. 그렇잖아. 서술어가 틀린 거야. 다음 3번. 도덕 실천을 위해선 상황과 맥락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덕윤리는요. 배제해야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 덕윤리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그때그때의 맥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위를 하라고 하잖냐. 맞잖냐. 다음 4번이요. 도덕적인 관행들을 자 봐봐. 또 나오지. 있는 그대로 가치 판단 같은 거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기술 윤리학자들이 할 말인 거죠. 그잖아요. 5번. 도덕의 언어적인 의미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분석을 해봐. 이건 메타 윤리학자가 할 말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쓴 주인공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윤리 사상가거든. 그러니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 이건 이제 평가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요. 3번. 자, 문제는 다 똑같아. 볼게.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볼게요. 옛날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보편적인 도덕 규범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에는 되게 심각하게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한자로 회의라는 건 되게 의심스럽다. 회의를 느낀다. 할 때 그런 한자야. 그리고 도덕에 대한 용어 또한 아주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학이란 도덕 규범을 적용해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 윤리학이라는 것이 잘 봐. 순수한 학문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즉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윤리학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부터 탐구를 하려는 거죠. 이 순수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게 뭔디? 그렇죠. 이게 메타윤리학이죠. 맞죠? 순수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메타윤리학의 특징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럼 기억.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게 본질이다.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봤죠? 이런 도덕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규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잖아요.
그다음 니은. 오호호. 내면적인 덕성. 이걸 탐구하자. 역시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쪽 개념이니까 이것도 윤리학의 영역으로 본다면 이론 규범 윤리학에 가깝죠. 그잖아요. 디귿. 도덕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개념 분석. 리을 보라고 추론. 이거 제가 외우라 했잖아요. 논증, 연역, 그리고 언어적인 의미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이게 메타윤리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알아먹겠지.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 이거 꼭 기억해. 순수한 학문적 성립이 가능한가? 그 순수한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메타입니다. 됐죠? 네. 요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이? 좋습니다. 다음요. 4번요. 역시나 같은 패턴이야. 기억에 들어갈 워딩을 찾는 거야. 이건 저희가 변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변형을 해봐야 똑같아. 볼게. 이상적인 인생이나 인격을 실현한다 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즉 올바른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위의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은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즉 행위에 관한 규범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말하는 거냐? 이론 규범 윤리학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 윤리론, 덕윤리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문장 또 바뀌죠? 근데 어떤 놈들은 뭐래냐? 윤리학의 본질이 자 봐라.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얘는 누군데? 기술윤리학자야. 그잖아. 그러니 이 글을 쓴 필자인 나는 누군디? 이론 규범 윤리학자거든. 그러면 이러한 견해가 기술윤리학이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생각한다.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잖아. 맞잖아. 1번. 객관적인 관찰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답이죠. 죄송합니다. 간과하고 있다가 아니고 잘 알고 있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기술윤리학자들은 객관적인 관찰, 가치 중립적인 서술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답 2번. 행위자의 덕성을 함양해야 된다.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객관적인 서술과 기술만 강조하는 거니까 행위자의 덕성, 아리스토가 말했던 덕윤리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기술윤리학자들은요. 그죠? 다음 3번이요. 도덕 행위를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되는 걸 간과하고 경시하고 있다. 네,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성격이 거의 없거든. 실천적인 성격은 아예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기술윤리학의 특징 아니냐. 그잖요. 답은 3번. 보기 4번. 풍습의 기술을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죠. 경시하는 게 아니고. 그잖아. 보기 5번. 도덕적인 언어 의미 분석이 중요한 걸 왜 모르니? 이거는 메타 윤리학자가 할 말인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론 윤리학이 아니고 메타 윤리학자여야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화자와 청자 입장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좀 다양한 패턴의 문제들을 보여드릴게. 자, 문제 5번. 이건 윤리학의 영역을 이제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로 풀어보는 거야. 자, 갑니다. 갑. 윤리학이란 공리주의 의무론처럼 도덕적인 행위를 어떤 근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연구할 것인가. 중요한 건 이론적인 탐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뭐냐? 이론 윤리학이에요. 그잖아요. 다음 을. 윤리학이란 정보, 환경, 생명 등등등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뭔디? 실천 응용 윤리지 뭐. 물어보는 게 맨날 똑같아. 오케이? 다음 병. 또 나왔네. 관행과 풍습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하라. 그리고 인과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잘 한번 설명해봐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경험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봐. 뭔디? 기술윤리학이지 뭐. 이거 이제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맞죠? 네.
그러면 순서대로 이론, 실천, 기술이네요. 이론, 실천, 기술. 그러면 해볼게. 이 알고리즘은 읽을 수 있지. A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답이 예, 그리고 병만 아니오잖아. 그러니까 A는 대답이 순서대로 OOX가 나와야 되겠죠.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기억, 윤리학은 도덕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데 힘써야 되느냐. 야, 이 기술 윤리학자야.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임마.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위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되니 이건 규범 윤리학에선 둘 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윤리학은 도덕 행위를 안내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기술에 주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OOX요.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A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위치를 찾는 거잖아. 알고리즘 문제니까. 오케이? 다음 니은 B. 자, B는 이론은 맞지만 실천 응용 윤리는 아니야. 이거 찾는 거야. 니은. 자,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덕적인 이론을 응용, 적용, 활용해야 되니 실천 윤리학은 이거 활용, 적용해야 하네. 허잖아. 그럼 대답이 아니오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소거하시면 되죠. 맞잖아요. 다음 디귿. 자, C. 이건 실천 윤리학이 맞니?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실천 윤리학이란 현대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콜라보레이션, 종합적인 간학문적인 연계 접근이 필요한 건 뭔데? 실천 응용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었냐? 종합적인 연구. 그렇지 않냐? 다음 리을. D. 기술 윤리니 묻는 거야. 근데 뻔하잖아. 언어, 의미 분석, 논증, 연역, 추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라는 건 메타 윤리학이잖냐. 이게 뭐가 어렵냐고 솔직히. 그렇잖아. 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할만하지. 별로 안 어려워.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거든. 됐죠? 다음. 자, 이번에 문제 6번. 다양한 패턴을 풀어가야 되니까 6번은 3차원 그래프 점찍기 문제입니다. 이른바 점찍기. 이것도 쉬워. 볼게. 갑에 비해서 을의 입장을 점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떤 입장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빨리 읽어볼게요. 갑. 너무 많이 나온다. 아따. 관행, 풍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라. 네, 그만 읽을게. 기술하래. 그럼 뭔디? 기술 윤리학이지 뭐.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하잖냐. 그죠? 근데 윤리학은 정보, 환경, 생명 등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 해결을 위해선 수많은 이론, 규범, 윤리들을 적용, 응용해가지고 간학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확실한 해결책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해보자. 뭔디? 실천 응용 윤리학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술 윤리학에 비해서 실천 응용 윤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니? 이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 윤리학이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천 윤리학을. 오케이? 자, X축. 오케이.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럼 이건 어떤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잖아. 기술 윤리학은 이런 성격이 전혀 없잖아. 대신에 실천 규범 윤리학도 어쨌든 규범 윤리학이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기준과 어떤 지침이 요구되니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높게 요구되죠. 어쨌든 규범 윤리니까. 맞잖아. 다음 Y축. 현상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해봐. 이게 대놓고 기술 윤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낮아야죠. 기술 윤리학이 더 강할 테니까. 됐지? 다음 Z축.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도덕적인 당위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규범 윤리학인 실천 윤리학에서 더 강하지 않겠냐. 기술 윤리학은 아까도 OX 할 때 봤지만 메타 윤리하고 기술 윤리는 있잖아. 도덕적으로 당위적인 성격이 별로 없어.
언어 의미만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만 하는데 그게 무슨 당위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 높, 낮, 높이네. X, 높, Y, 낮, Z, 높. 높낮, 높이면 여기네요. 맞나? 높, 낮, 높. 맞네요. 점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니네가. 맞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3차원 그래프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점을 찍는 문제들도 수능 내신에서 잘 나오죠. 다음 7번이요. 이건 이제 대답하기 문제인데 대답하기.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하는 걸 찾아보려는 거야.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읽고 이게 무슨 윤리학인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쉬워요. 볼게요. 우리는 옳다와 그르다. 그 의미가 뭔지, 선과 악의 의미가 뭔지, 의미가 뭔지. 아따, 의미만 드립다 강조하는구만. 그잖아. 선과 악, 옳다와 그르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순수한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니? 어허허.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언어적인 의미 명료와 분석에 주목을 하는 뭐 그럼 메타윤리지 뭐 그렇잖아. 다음 을 선과 악의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의 본질 그게 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할 것이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허. 이게 규범 윤리학인 거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천 규범 윤리학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죠. 문제 해결 체계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면 메타 윤리학 O, 규범 윤리학 X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의 특징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뻔하지 않냐? 볼까? 1번. 자, 윤리학은 당위 또 나오네. 당위의 형식이다. 도덕의 원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언어 의미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거다. 이건 이런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죠. 그잖아. 저희는 메타 윤리학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다음 2번.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느냐. 어때요? 도덕적으로 선한 그 행위라든가 훌륭한 덕성을 가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도 이런 윤리학이죠. 당연히. 그잖아요. 3번. 네, 이게 답이겠네요. 도덕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하는 게 핵심 탐구 과제니 이게 메타 윤리학의 핵심 탐구 과제지 뭐. 언어적인 의미 분석. 맞지 않냐? 다음 4번. 이제 지겹지? 경험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묘사, 서술, 기술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 윤리야. 오케이? 다음에 5번. 이론 정립보다는 해결책에 관심을 갖자. 이게 실천 응용 윤리학이지 뭐. 근데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메타 윤리학을 찾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운 거. 8번. 역시나 알고리즘 문제야. 자, 마무리 해볼게. 볼게. 한 개인의 생활,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경험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적으로 어머나 기술하래. 객관적으로 기술하랜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하랜다. 뭐냐? 기술 윤리학이지 뭐. 문제 똑같지, 그지? 제시문도 똑같아. 쫄지 마. 다음 또 봐라. 어떤 게 학문으로 성립되려면 거기서 주로 쓰이는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용어들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미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느냐? 뭔디? 이게 메타지 뭐. 맞잖아. 제시문이 지금 기술과 메타가 나와 있는겨. 기술과 메타. 자, 볼까요? 일단 질문 A는 대답이 아니오 화살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오인 거죠. 그러면 기억. 윤리학은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니 이건 대답이 아니오가 나와야지. 아니 당연하잖아. 왜냐면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게 주된 목표인 건 말 그대로 규범윤리학이라니까. 이론 규범윤리, 실천 규범윤리, 그 규범윤리 이걸 강조하는겨. 다음 니은 도덕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 묘사해 주려고 해야 되는 게 기술윤리잖아. 그잖아. 메타윤리 대답이 아니오지. 왜냐면 메타윤리는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고 언어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냐. 다음 디귿. 윤리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건 뭔데? 이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해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 주목하는 건 실천 규범 윤리학이죠. 기술 윤리가 아니고요. 됐지? 다음 리얼. 또 나왔어. 이거요. 그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윤리학은 추론 또는 논리적인 연역, 논리적인 진술에 대한 검증, 추론, 연역, 논증을 강조하는 게 이게 메타윤리학에서 많이 하는 거라고. 이건 외우는 게 편해. 쌤을 믿고 외우세요. 추론, 연역, 그리고 논증, 그리고 언어적인 의미의 객관적인 분석. 이게 메타. 그리고 순수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도 메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리을도 맞구만. 그럼 답이 뭐냐?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할만하죠?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 1번 테마 윤리학의 영역을 분류짓는 방식을 한번 충분히 개념을 한번 피드백을 해보고 문제들도 유형별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좀 중요 개념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막판에 확실하게 외워서 첫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1강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거고 다음 시간 2강은 이제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인 유불도 사상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거든. 오케이? 그럼 3강은 뭐겠냐? 더 길겠지? 서양 철학을 또 확 묶어가지고 한 번에 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원별로.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 동양 사상의 이해편에서 또 인사를 올리고요. 여기서 1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